지난해 콘텐츠에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는 뭐 많이 보지 않기도 하고요. 댓글이 거의 없죠. 주로 이제 원칙에 대한 이야기고, 원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보다 5년, 1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댓글도 많이 안 달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임금 상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들을 많이 반응을 주셨는데 한 80%는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임금이 안 올라서 어렵다. 그러니까 임금 올라야 된다는 거고, 또 한 20, 30%의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어려운데 임금을 무작정 올리면은 기업이 망하고 그럼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데이터를 너무 편향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다 일리는 얘기인데 제가 매일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데이터 시대는 변화가 많잖아요. 정말 변화가 기술이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에 의해서 시장 환경이 바뀌고 소비자의 요구가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사업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현재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임금 문제를 더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는 해서 찾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노동조합의 입장과 정부 기업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나죠. 이 타협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한 거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5년, 10년을 어떻게 내다볼 거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댓글을 쓰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의 문제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퇴직을 하고 학교에 왔잖아요. 이 주위에 제 연배들은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니까 사실 퇴직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향이나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번에 어제 그 파프리카하고 고추 농사 지은 것을 다 갈아엎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을 사서 그것을 수확을 거두고 포장을 해서 내보내면은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아엎었다. 사실 농업에서는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너무 이제 풍작이 돼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갈아엎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농사 망했다고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근데 임금 문제로 들어갔을 때 인건비가 낮아진다고 이 부분이 해결되냐 이거죠.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거는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인이고 뭐고 거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또 미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포드가 T 모델로 자동차 산업을 기반 산업으로 일으키기 전에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까지는 미국에서 농업 인구가 거의 8, 90%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줄다가 지금은 2%가 안 됩니다. 아마 1.5%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8, 90%가 농업에 종사하던 그 시대보다 지금 1.5%가 농업에 종사하는 지금이 생산성이 적으냐, 생산량은 몇십 배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산성을 올리려면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오던 방법으로 하면은 비즈니스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임금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경제, 디지털 경제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비즈니스 as usu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오던 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그죠? 그래서 혁신을 할 때는 항시 당연하게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쿼어라 그러죠.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으면은 비즈니스는 계속 해오던 대로 된다. 비즈니스 as usual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비즈니스에서 혁신을 방해하는 최대의 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맥킨지 디지털 혁신 보고서나 이 실리콘밸리 쪽에서 디지털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이 분석을 보면은 미국 기업들도요. 이 분석 보고서들이 저는 이제 20년을 이 분석 보고서들을 공부해 왔으니까요. 20년 전부터 지금도 똑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도 거의 많은 기업들의 리더들이 해오던 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 미래 전략 일을 이제 맡았었잖아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방송이 이제 2005년까지 전성기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의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전성기를 절대 권력을 누렸던, 방송의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니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이야기야. 근데 방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본인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하다가 지금 거의 7, 8년 지났죠? 지금은 완전히 꺾어졌죠? 제가 보기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런데, 그래서 이 임금 문제도 그렇게 기존 방법대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 제가 임금 상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금이 상승하면 소상공인이 망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던 것은 지금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최저임금 협상에 어떻게든지 한쪽은 적게 올리려고 한쪽은 많이 올리려고 싸움이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빨리 해오던 방법에서 탈피할 건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해오던 방식대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망한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성공 사례를 들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임금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21세기 들어서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에 성공한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두 가지 비즈니스. 하나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노키아는 1년 만에 망했죠. 망했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따라잡았죠. 그 변화에 적응해서. 삼성의 체질은 그거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오래전부터 갖췄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빨리 따라잡아서 이미 추월을 하고,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체질을 갖췄고요. 그 반도체 혁신을 가져온 체질을 바탕으로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빠르게 따라잡는 전략.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존에 해오던 거, 기존의 생각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서 적응해라.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체질을 갖춤으로써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으로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국내에만 있으면 잘 모르시지만 해외에 나가 보면은 삼성전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 사업인지, 그것은 K-팝입니다. 지금의 K-팝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아마 해외에 여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세계 젊은이들이 얼마큼 K-팝을 좋아하는지. 그럼 K-팝의 역사를 간단히 이렇게 들러보자고요. K-팝이 지금의 전 세계의 콘텐츠 산업으로 명성을 떨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짚어보자고요. 원래 음악 시장은요, 일본이 우리보다 10배 큽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20배 크고, 무슨 얘기냐면 국내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무엇을 일으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음악 시장은 조용필까지 1980년대 후반까지 반무대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산업의 주 수입원이 가수들이 밤무대 나가서 노래하면서 받는 개런티가 주 산업이었죠. 그러다가 변진섭이 CD를 내면서 CD를 50만 장을 팔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음악이 디지털화 되면서, 그죠? 그리고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면서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그냥 커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술이나 플랫폼이 커지더라도 거기에 콘텐츠가, 적합한 콘텐츠가 없으면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 콘텐츠 측면에서 우리 음악 산업이 정말 혁신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악 시장이 좁다 보니까 우리 가수들의 역량이 일본이나 미국한테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의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그전에는 음악, 그러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보컬이라 하죠. 노래를 부르는 걸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 보컬 중심은 일본이나 미국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인구도 많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음악은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이죠. 우리는 국악이고, 서양 음악은 그 사람들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태지의 혁신은 뭐냐면요. 이 보컬, 소리에다가 댄스, 춤과 랩, 이 여러 요소를 대등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래로만 관객과 소통을 했는데, 서태지 때부터는 노래뿐만 아니라 댄스, 랩까지 도구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도구가 점점 발달되면서 우리 인간이 여러 도구를, 점점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혁명은 우리 음악 시장에서 그 보컬로만 유지되는, 보컬이라는 도구로만 사용하던 거에서 댄스와 랩과 그 보컬을 동시에 사용하는 도구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늘린 거죠. 그렇게 이제 1993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악 시장에 혁신이 일어났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한 거고, 이걸 보고 이수만이라는 천재가 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엑스제팬이라는 그 그룹이, 5명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이 정말 슈퍼스타 같은 그 인기를 누리는 걸 보고 두 개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H.O.T라는 그룹을 내기 시작했죠. 근데 이 이수만이라는 분이 쓴 전략은 이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음악 시장이 10배, 20배 크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시스템이 발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기를 뒤져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가수를 키워서 데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발탁을 해갖고는 그 사람들하고 바로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회가 온 곳이 보컬뿐만 아니라 댄스와 랩을 통해서, 퍼포먼스의 능력을 향상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SM이 선택한 전략은 발탁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대중이, 팬이 요구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집단의 능력. 그냥 보통 5명에서 7명 이렇게 집단의 능력으로 해서, 우리 한국 음악 시장이 적고 또 자원들이 적은 한계를 극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SM이 나오면서 뭐 잭스키스 이렇게 그룹들이 나오면서, 한국 음악 시장이 한 몇십 배 커지기 시작했죠. 커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KBS 예능국 PD였으니까 그 상황을 잘 아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요 탑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이 H.O.T부터 시작해서 이 K-팝 아이돌들이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팬들의 충성도를, 기성 팬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다 모든 순위를 이 K-팝 아이돌들이 휩쓰니까 이때부터 기존 세력에 반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관련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음악 세력들이 이것을 KBS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순위 프로그램이 음악 시장을 왜곡한다. 이분들한테 음악은 해오던 것은 보컬입니다. 아까 얘기한 해오던 비즈니스. 이거는 참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음악은 보컬이지 댄스나 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컬도 제대로 안 되는 그 당시에 1세대 아이돌들은 댄스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강렬한 댄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보컬을 공연하면서 라이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R, 오디오 레코드라서 AR, 그러니까 다 녹음된 음악을 틀어놓고 립싱크를 하면서 댄스에 집중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도 못하는 가수들이 저렇게 순위를 다 점령하는 이것은 KBS의 가요 탑10 프로그램이 음악 시장을 왜곡하는 거다. 음악 순위 프로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를 로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시민단체 압력이 오면서 98년인가, 제가 정확히 연대는 기억을 못하는데 결국은 KBS가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해서 가요 순위 프로를 없애겠다. 그리고 모든 음악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가요 탑10을 없애고 뮤직뱅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굴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립싱크만 하던 1세대 아이돌들이 다 방송에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죠. 바로 적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차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오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발라드 가수들이 떴죠. 뭐 조성모부터 시작해서 발라드 가수들이 가요계를 점령합니다. 이때 또 이것을 돌파한 것이 SM이죠. 이수만 씨죠. 이수만 씨는 정말 천재 같아요. 제가 봐도 혁신의 천재 같아요. 그것을 돌파한 것이 K-팝의 2기 동방신기입니다. 동방신기는 아카펠라로 데뷔했다고 봐도 됩니다. 5명이 다 노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랩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러니까 H.O.T를 비롯한 1세대 아이돌의 노래를 정시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런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자는 거냐. 근데 디지털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하던 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거에다가 업그레이드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대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기 동방신기는 1기를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일기가 하는 거에 노래까지 넣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빅뱅까지 여자 그룹은 소녀시대부터 스타들이 쭉 나오면서 이때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한국의 케이팝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H.O.T를 비롯한 1세대 아이돌들은 일본을 위주로 하는 동남아 시장이었거든요. 그 유럽이나 이 서구권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동방신기부터 보컬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몇 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2018년을 지나면서 2016년인가 데뷔했던 방탄소년단 BTS가 그 전 세계로 나간 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동방신기를 비롯한 2세대 아이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주류 시장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이렇게 소수의 열렬 팬들을 중심으로 K-팝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BTS가 대중화를 시킨 겁니다. K-팝을. 그래서 BTS는 어떻게 혁신을 했냐면요. 방시혁 하이브에서 만든 거잖아요. 방시혁 씨는 늦게 이 기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소기획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면요, 이 SM이나 JYP나 YG 이게 대기업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을 때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방시혁 씨가 택한 전략은 BTS의 본격적으로 아니라는 팬들의 역할을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팬과 가수들의 영역을 동등한 영역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BTS가 만든 게 아니라 아미들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팬의 지위를 이 가수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전 세계의 아미 군단을 만들고요. 이것이 K-팝이 거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엄청난 혁신을 통해서 간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그게 유행하면서 K-팝이 위기를 맞습니다. 공연이고 뭐고 다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K-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의 규모가 여자 아이돌의 시장 규모보다 10배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녀 팬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남자 아이돌들은 이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투자액이 많은 거예요. 투자액이 많으니까 활동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뭐, 금융위기나 뭐 2000년대 초반 버블이나 이럴 때도 여자 아이돌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 다른 것은요, 이 여자 아이돌들이 남자 아이돌들의 대체제가 아니라 정상급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핑크부터 신인인 뉴진스, 피프티 이런 신인급 여자 아이돌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류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기획사들이 그 전에 여자 아이돌들이 남자 아이돌의 보조대로 생각했던 거에서 본격적으로 여자 아이돌들도 메인 소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싱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끊임없이 제약사항이 왔을 때 해오던 대로 하는 거는요, 편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위기가 왔을 때, 변화가 많아서 위기가 왔을 때는 더욱더 인간의 심리는 편한 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K-팝들은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대는 비즈니스 애즈 유즈얼,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던 대로 한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어렵죠. 그래서 임금을 안 올리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안 올린다고 계속 생존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비즈니스 하기가 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정치권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고 임금을 올릴 수 있는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임금을 안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을 호도하느냐, 이런 거는 지금 해오던 대로 방법대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해오던 대로 하면은 다 망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